자, 계속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45쪽이요. 245쪽에 그냥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은 바로 직전 영상에 했습니다. 거기 정책의 공평성, 형평성 얘기죠. 자, 정책의 공평성은 자, 사회 집단 그리고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 공정성이요. 그 다음 4번 정책의 대응성이란 정책의 성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선호, 가치를 충족했는지 여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9쪽쯤으로 넘어갈지 250쪽으로 넘어갈게요. 250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요 얘기는 조금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안 겪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250쪽입니다. 인과관계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정책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났느냐, 또는 그 사업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프로그램을 들어서 이 결과가 일어났냐, 이거에 대한 조건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첫째,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이 수업 듣고, 그거는 아니에요. 둘째, 원인과 결과가 공동 변화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 소방정책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점수가 무슨 시험의 점수가 올랐다. 공동 변화의 개념이에요. 이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셋째, 결과 변수는 원인에 따라서만 설명되어야 한다. 결과와 원인 사이에 영향을 미친 제3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이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게 있으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안타깝지만 과학 실험실 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에요. 물론 사회과학 같은 우리 행정학도 이러한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이런 경제적인 방법, 그러니까 수치나 숫자를 동원해서 계산하고 공식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분석 방법들은 이 조건에 웬만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해요. 정확한데 똑부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 실험처럼 딱 인과관계가 A는 B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각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5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 얘기는 인과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251쪽의 내적 타당성. 자, 내적 타당성이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다. 즉, 자, 종속변수, 결과가 독립변수, 원인에 따라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 다시요. 좀 말이 지금 어려워요. 내적 타당성이란 원인이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즉, 내적 타당성이 높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구나.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적 타당성이 낮다 그러면은 글쎄 그것만으로는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방해하는 요소,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숙효과. 이거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기간 동안에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성숙, 이런 거요.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돼요. 그게 성숙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조사 대상자, 내가 조사 대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평가하는 기간 중에 내가 스스로 뭔가 성장하게 돼요. 이게 성숙 효과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역사 2번. 역사적 사건이란 조사하는 사람의 의도와 평가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죠. 만약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중간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고가 생겨가지고 결과가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인과관계가 좀 많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 252쪽이요. 측정효과 3번입니다. 자, 실험이나 처치, 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처치와 같은 독립변수의 투입 전에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검사는 사후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문제를 주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지. 요거 요렇게 풀면은 거의 다 맞겠구나. 이제 스스로 측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져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 뭐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뭐 뻔하지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직접 줬는지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측정 도구의 효과. 자, 측정 도구는 의도하지 않게 측정 도구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줘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걸 알고 싶은데 도구가 달라지니까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보통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측정 도구를 앉아서 설문지를 하는 거, 그다음 인터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측정하는 이게 설문지 같은 거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이제 하는 나눠주는 분들 있잖아요. 설명을 만약에 잘못해버리면은 설문 응답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고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도구가 굉장히 여기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오히려 원인보다 더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선정 오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대표성 문제. 각 학과마다 사람을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특정 학과 사람만 오라고 해서 조사하는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통계적 회귀. 자,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252쪽에 아래서 세 번째 줄. 자, 모 집단의 평균에 근접한다는 것으로 실험 집단과 모 집단의 동질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통계적 회귀가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극단값이 이 자료를 많이 모으다 보면은 극단값들도 있고 평균값도 이렇게 다 뒤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극단값이 점점 없어지고 평균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통계적 회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제 우리 소방행정이나 행정학에서 통계적 회귀를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조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극단값이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중간에 모여지게 되는 그런 평균에 모여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실. 갑자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다든가,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는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발령을 받아서 아예 다른 부서로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숙, 역사, 측정, 선정,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상실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오류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우려하는 점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론 수업을 듣고 소방관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인과관계에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중간에 여러분이 인강을 듣기도 하고, 실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고, 문제집 보기도 하고, 이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요. 야, 소방정책론 수업을 들으면 100% 합격이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중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숙.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건 성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측정 효과. 내가 계속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요령을 깨달았어요. 이건 측정 효과예요.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선정 효과. 합격된 애들만 모아요. 그리고 합격된 애들만 모아요. 특히
소방행정학 전공하는 사람들, 합격자 중에서도 소방행정학 전공자들만 모아서 따로 조사를 해요. 그다음 상실,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합격된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최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입니다. 자, 253쪽에 그 외적 타당성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외적 타당성이란 일반화의 가능성이다. 즉,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관련된 거다. 이 대표적인 게 MBTI 검사, IQ 검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MBTI 검사나 IQ 검사 그 문항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그거 우리나라만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것들이요. 자, 언어만 번역을 한 거고, 자, 미국 애들도 MBTI 검사, IQ 검사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서 했던 결과나 한국에서는 했던 결과나 중국에서 했던 결과나 일본에서 했던 결과가 결과치가 비슷하게 나와요. MBTI 검사나 IQ 검사 같은 경우. 아니 우리가 IQ 보면은 그 아주 IQ가 높은 사람과 아주 IQ 낮은 사람은 적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IQ의 그 평균치가 105에서 112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MBTI 검사는 마찬가지 유형에 따라서 뭐 어떤 유형은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니까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외적 타당성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만 하고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 외적 타당성이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정말 해봐야 돼요. 자, 한국 사람도 몇 번 해보고 일본 사람도 몇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또 뭔가를 바꿔야 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할 때는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 외적 타당성을 높이면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점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